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대비해 요양원을 떠올리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더 품위 있고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어떻게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요양원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약물 관리,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는 특히 가족들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방문과 전문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루면 정서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병인이 와서 하루 일과를 돕고 저녁에는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 서비스는 요양원에 비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나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기관이나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으면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돌봄 수준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의 도움으로 필요한 일은 해결하되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는 방식이 자율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의 장단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돕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큰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병원 동행 같은 일을 가족이 나누어 맡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기대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노인들은 독립성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할 전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각자의 일정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에서의 간접적인 돌봄과는 다른 강력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면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의 사소한 일을 돕는 등 자신의 기여가 느껴질 때 노인들은 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녀 세대가 직장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2. 노년기를 위한 새로운 돌봄 방식. 공유주택 또는 실버 커뮤니티의 장점. 공유주택과 실버 커뮤니티는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클래스, 취미 활동, 영화 감상 모임 같은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공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공동으로 생활비를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식사 준비나 공용 차량 사용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공유주택이나 실버 커뮤니티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주민들과의 조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자율성을 모두 챙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노인 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돌봄 형태로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약물 관리, 신체 보조,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필요한 시간과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집안일이나 간단한 건강 체크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부모님의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도 맞춤형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감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개인화된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독립성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간병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움을 제공하면 가족은 부모님과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간병인에게 돌봄의 실질적인 부분을 맡기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과 의료진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이는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청소를 주로 돕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동 보조나 병원 동행 같은 더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므로 개별화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술과도 결합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병인의 스케줄과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간병인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노인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은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돌봄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가 노인의 낙상을 즉시 감지하고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복용 알림 기능은 노인들이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알림이 울리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술적 도움은 일상의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 조명과 온도 조절 시스템도 노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명은 밤중에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은 계절에 따라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스마트 홈 케어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상 통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인들이 가족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양원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에 맞게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홈 케어는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간병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3. 요양원을 대체하는 방법의 장단점 분석.
요양원과 비교한 가정 돌봄의 장점과 한계. 가정 돌봄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정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과 간병인의 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공 가능한 돌봄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상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돌봄이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의 독립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가정 돌봄은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입니다. 가정 돌봄의 한계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돌봄 역할을 분담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과의 협력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은 노인의 삶에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 방문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정 돌봄에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반면 가정 돌봄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구조화된 일정을 제공하지만 종종 개인의 선호나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정 돌봄은 보다 유연하게 노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가정 돌봄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노인의 건강 상태, 가족의 상황,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두 방식을 병행하거나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 돌봄은 노인의 품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가족과 간병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정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요양원의 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의 균형. 노년기의 돌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요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 돌봄은 비교적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분담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히 비용과 독립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과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정과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어
이런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돌봄에서는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에서 원하는 활동을 하고 익숙한 주변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년기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연금, 투자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더 큰 재정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전문가나 투자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활동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은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팁. 노년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식단 관리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 식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노년기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고립되지 않는 방법. 노년기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영상통화 또는 자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산책 모임, 커피 약속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클래스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사회적 연결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SNS나 메시징 앱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사용법만 익히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대신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율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커뮤니티 활용하기. 지역사회는 노년기에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역복지센터, 커뮤니티 센터 또는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 강좌, 취미 활동 또는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노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교통 서비스, 집안일을 돕는 자원봉사자 또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밀한 이웃은 간단한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서로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일상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무료 점심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문화 행사는 노년층이 외출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의 일부로 느끼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또한 건강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동식 병원 서비스나 건강 세미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료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요가 같은 창의적이고 치유적인 활동은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비상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혼자 살더라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협력적인 생활.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모임이나 커피 타임 같은 간단한 활동도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한 집안 수리를 도와주는 등 서로의 일상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지역 행사나 축제 준비를 돕는 등 공동체 활동은 노년기에 새로운 목표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협력적인 생활은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도 제공합니다. 이웃과 서로의 일정과 상태를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 노년기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는 단순히 감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때 일상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이웃과 식사를 나누는 일은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는 신뢰를 쌓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함께 배우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활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지금의 노년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미래의 노년 세대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과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노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년기를 더 자율적이고 품위 있게 보내는 방법은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한 선택지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노년에 함께 살아가는 가치는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 봅시다.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육 운동,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더욱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10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인생 후반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근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몸으로 바로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근육 운동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은 유지돼도 팔이나 등,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써야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입원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생활이어도 특정 부위의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유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답하는 착한 조직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한 뒤 근육이 급격히 줄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보다 근육이 먼저 무너지면 관절도 금방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근육이 없다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평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어르신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이후에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거나 다시 걷기 어려워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그 핵심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의 시작은 근육입니다. 예전엔 발이 잘 안 꼬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과 균형 감각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고 서 있는 동작도 사실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은 쓰지 않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균형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같이 키워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뇌와 근육의 연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넘어지기 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그 균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몸이 중심을 잡고 중심이 잡혀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만 챙기시곤 합니다.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너지면 뼈는 쉽게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넘어졌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가고 뼈 밀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결국 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뼈 위에 단단한 근육이 있을 때 건강한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한쪽만 챙기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정체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도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잘 퍼져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은 몸 안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무리하지 않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은 피를 밀어주고 피는 산소를 데려와 몸을 깨워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작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면 혈당 관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역시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단, 무거운 운동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약에만 의존하던 몸이 점차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한 강도로 오래 걷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과 대사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몸속 지방도 함께 연소되고 체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고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는 근육에 의해 유지되며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몸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줘야 대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팔, 다리,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를 깨우는 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 창고도 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단만 조절해서는 혈당을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쓰는 습관입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서라도 근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져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양입니다. 근육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깁니다. 체중은 줄이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고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식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걷기보다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동작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보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한 변화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구성,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고민이라면 먼저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세요. 당뇨나 체중 때문에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식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적게 먹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먹는 걸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선 꼭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혈당 관리는 운동이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도 함께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나 균형 잡는 활동을 할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 중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개운한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덜 활동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뇌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더 쉬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는 습관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손을 쓰고 다리를 쓰고 균형을 잡는 동작들이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는 장기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동작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뇌혈류가 잘 돌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도 함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빨리 퇴화되지만 쓰면 쓸수록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말하는 속도, 반응 속도도 더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뇌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은 꼭 권장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운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을 함께 움직여야 뇌가 더 오래 살아납니다. 인지 저하를 막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써야 늙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함께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말할 일이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근육 자극이 내 마음까지 달래주는 경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울감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면 감정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먼저 몸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근육을 자극해줘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더 가벼워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20분이 한개월 후, 1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더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이 쌓이면 건강도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쓰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복부, 등 근육은 따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20분 후에 5분 동안 팔 들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운동은 몸의 틀을 지켜줍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체력이 늘지 않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력 운동을 섞으면 재미도 생기고 운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무리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로 몸을 데우고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짧아도 방식만 잘 조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채워줍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내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달라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정직해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시간,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꼭 응답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근육 운동,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내 몸의 무게만 이용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딱 10분만 움직이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도, 체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도,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근육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운동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그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